안녕하세요. 저는 신영자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부엌에서 나는 짭조름한 간장 냄새가 유독 짙어집니다. 아들 녀석, 최태주가 가장 좋아하는 소고기 장조림을 만드는 계절이거든요. 한우 홍두깨살 중에서도 가장 좋은 부위만 골라 핏물을 빼고 꽈리고추와 메추리알까지 듬뿍 넣어 밤새도록 뭉근하게 졸여내야 제맛이 나요. 남들은 사서 고생한다고 하지만 다 큰 아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큼 흐뭇한 구경이 또 어디 있겠어요. 제게는 이게 유일한 낙이고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정성껏 만든 장조림과 몇 가지 밑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순간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정리되지 않은 신발들 위로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쇼핑백 두어 개가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김사라가 또 한바탕 돈을 쓰고 온 모양이로군요. 그 애의 씀씀이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시장 좌판에서 채소 한 단을 더 팔기 위해 목이 쉬어라 외치던 시절이 자꾸만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왔다. 짧은 인사말을 거실에 던져보았지만 집안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주말 오전이니 이제 막 40 중반을 넘긴 아들 내외는 아직도 침대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더 깨우지 않고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 집의 고요함은 평화롭다기보다는 어딘가 방치된 듯한 느낌을 주곤 했어요. 소파 위에는 며느리가 벗어 던진 듯한 가디건이 구겨져 있었고 거실 테이블에는 어젯밤에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가벼운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잔소리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듣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우선 가져온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어야 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의 묵직한 문을 열자 정돈되지 않은 내용물들이 위태롭게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았어요. 먹다 남은 소스병들, 시들해진 채소들, 정체 모를 비닐봉지들이 칸마다 가득 차 있었죠. 도저히 제가 만든 반찬통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휴, 이걸 대체 어쩌나. 혼잣말을 하며 냉장고를 이리저리 살피다가 베란다에 놓인 김치 냉장고가 생각났습니다. 그래, 저기라면 자리가 있겠지. 김치 냉장고는 공간이 넉넉하니 우선 저기에 넣어두고 나중에 며느리에게 정리하라고 말해주면 될 일이었어요. 베란다로 나가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번쩍이는 메탈 소재의 외관은 여전히 새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아들 결혼할 때 다른 건 몰라도 김치 하나는 제대로 보관해서 먹으라고 큰맘 먹고 사준 혼수였습니다. 당시 출시된 모델 중 가장 비싸고 성능이 좋다고 광고하던 제품이었죠. 겉모습만 보면 안에 김치들도 아주 맛있게 잘 익어가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가장 위쪽 칸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제 코로 확 하고 끼쳐 들어오는 시큼털털한 냄새. 이건 잘 익은 김치의 향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상하고 부패하고 뒤틀려버린 것에 가까운 악취였죠. 인상을 찌푸리며 안을 들여다본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투명한 김치통 너머로 보이는 배추김치의 표면에는 하얀 곰팡이가 눈처럼 소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통에 담긴 총각김치는 국물이 거의 졸아붙어 끈적한 형태로 변해 있었고요. 설마 하는 마음에 아래 칸의 서랍도 열어보았습니다.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비싼 돈 주고 담갔을 게 분명한 파김치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물러져 있었고 갓김치에서는 음식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썩어가는 김치들 옆에 아무렇지 않게 자리 잡고 있는 잡동사니들이었어요. 마시다 남은 와인 한 병, 포장이 뜯어진 케이크 조각,
심지어 며느리가 쓰는 것으로 보이는 화장품 샘플들까지 김치통 옆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걸 대체. 평생을 음식 귀한 줄 알고 살아온 제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물건에 대한, 그리고 그 물건을 채우는 음식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허탈한 마음에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안 된다. 이건 그냥 보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귀한 김치 냉장고를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꼴은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심을 굳힌 저는 곧장 행동에 나섰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부엌 서랍에서 고무장갑과 커다란 비닐봉지를 찾아왔죠. 먼저 곰팡이가 핀 김치통부터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악취는 더욱 심해졌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썩은 김치들을 모조리 쏟아부었습니다.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한 것에 대한 분노가 더 컸습니다. 아직 먹을 만한 김치는 따로 골라내 새 통에 옮겨 담았어요. 와인, 케이크, 화장품 같은 엉뚱한 물건들은 제자리를 찾아주거나 버렸습니다. 빈 김치통들은 싱크대로 가져가 세제로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닦고 또 닦았어요. 마치 제 마음속에 낀 묵은 체증을 씻어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텅 비어버린 김치 냉장고 내부도 젖은 행주로 구석구석 닦아냈습니다. 시큼한 냄새가 사라지고 냉장고 본연의 깨끗한 상태로 돌아오자 비로소 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죠. 씻어놓은 김치통들을 가지런히 엎어 물기를 빼고 새로 가져온 반찬통들을 차곡차곡 채워 넣었습니다. 완벽하게 정리된 김치 냉장고를 보니 어지러웠던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한바탕 소동을 치르고 나니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거실 시계는 이미 정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이 덜 깬 얼굴의 며느리 김사라가 어슬렁거리며 부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 애는 베란다 앞에 서 있는 저와 그 옆에 널브러진 쓰레기 봉투와 물기 빠지는 김치통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그 예쁜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지더군요. 잠이 덜 깬 목소리는 어디 가고 날카롭고 짜증이 가득 섞인 음성이 제 귀에 와서 박혔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다 뭐예요? 고요하던 집의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소리가 난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안방에서 나온 며느리 김사라가 부엌 입구에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침대 속에 있었던 듯 값비싸 보이는 실크 잠옷 차림에 머리는 부스스했죠. 하지만 그 애의 얼굴에 서린 것은 잠이 덜 깬 나른함이 아니었습니다. 제 평생 며느리에게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종류의 것, 바로 날 것 그대로의 경계심과 짜증이었습니다. 그 애의 시선은 저를 잠시 스치더니 이내 제가 버려놓은 일들에 가서 꽂혔습니다. 활짝 열린 채 내부를 훤히 드러낸 깨끗한 김치 냉장고, 싱크대 옆에서 물기가 빠지도록 엎어놓은 투명한 김치통들, 그리고 현관 옆에 놓인 썩은 음식물로 가득 찬 검은 비닐봉지까지. 그 애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맹렬하게 흔들렸어요. 아름답게 가꾼 미간이 흉하게 구겨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한 그 표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 역시 짐작이 가지 않았어요. 제가 한 일은 명백했습니다.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 것들을 버리고 더러워진 것들을 닦아낸 것뿐이었죠. 칭찬은 바라지도 않지만 최소한 이런 식의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어머니, 이걸 언제 다 치우셨어요? 고생하셨네요 라며 미안해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 상식의 범주를 가볍게 뛰어넘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제 침묵을 긍정으로 해석한 것일까요? 아니면 제게서 어떤 죄책감이라도 읽어낸 걸까요? 며느리는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서며 마치 재판관이라도 된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누가 이런 것까지 해달랬어요? 그 말에는 나는 당신에게 이런 노동을 시킨 적이 없다는 고용주가 아랫사람에게나 할 법한 뉘앙스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가 어질러 놓은 것들을 가리키며 마치 제가 선의의 피해자인 자기 재산에 막대한 손해라도 입힌 가해자인 양 몰아세웠어요. 남의 집 물건을 왜 허락도 없이 다 꺼내고 뒤집어 놓으세요? 허락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썩어가는 음식을 치우는 데에도 허락이 필요한 것이었던가요? 며느리는 성큼성큼 베란다 앞으로 다가와 제가 씻어놓은 김치통 하나를 신경질적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 투명하고 깨끗한 표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이요. 여기 있던 제 유기농 김치, 그거 얼마나 비싼 건지 아세요? 그것도 다 버리신 거예요? 제 와인은요? 제가 아끼던 건데. 그 애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저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곰팡이가 피어 시커멓게 변했던 유기농 김치, 맛이다 남아 김이 다 빠져버린 와인. 그것들이 그 애의 입을 통과하자 순식간에 아주 귀하고 값비싼 보물들로 둔갑했어요. 그 애는 이제 분노를 넘어선 어떤 히스테리적인 상태에 빠져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방치해서 썩어버린 걸 내가 치웠다고 사실을 말해봤자 이성을 잃은 사람에게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터였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저는 그저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고 싶었어요. 내 아들의 아내, 내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저 사람이 어쩌다 저렇게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괴물이 되어버렸을까. 제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제 침묵이 답답했는지 아니면 저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어떤 오만함이라도 읽었는지 며느리의 분노는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그 애는 손에 들었던 김치통을 바닥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두 손으로 허리를 짚고 서서 제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고 쏘아붙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모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은 정말로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감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는 비난과 경멸이 담긴 완벽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애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 공격의 활용점정이 될 마지막 말을 뱉어냈습니다. 누가 남의 주방을 마음대로 뒤지래요? 남의 주방. 그 세 글자가 제 귓속으로 들어와 뇌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직 그 단어만이 귓가에 이명처럼 윙윙거렸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융자 하나 없이 사준 아파트, 그 안에 있는 이 공간. 제가 최고급으로만 골라 채워준 주방 가전들. 그 애가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샀다는 저 번쩍이는 냉장고조차 사실은 제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는 사실을, 이 집에 그 무엇 하나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는 사실을 저 애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저를 완벽한 타인으로 규정하고 싶었던 걸까요? 남의 주방이라는 그 말은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한 번에 부정하는 칼날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헌신했던 제 삶,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려 노력했던 제 마음, 손주들의 웃음소리로 이 집이 채워지길 바랐던 제 소망까지. 그 모든 것을 단번에 베어버리는 잔인한 칼날이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마른 행주를 저도 모르게 놓쳤습니다. 하얀 행주가 소리 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마치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요. 제 안에서 무언가 아주 단단하고 중요한 것이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요했지만 제 영혼을 뒤흔들 만큼 분명한 파열음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예전 같을 수는 없겠구나. 아니, 예전으로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그런 차갑고도 명징한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하얀 행주를 내려다보았어요. 제 수십 년의 세월이 저렇게 힘없이 구겨져 버려진 것만 같았죠. 더 이상 그 공간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며느리의 얼굴을 한번, 그리고 그 뒤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는 아들 녀석의 얼굴을 한번 마주 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승리감마저 어른거렸고 아들의 얼굴에는 곤란함과 비겁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게 사과하거나 제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제 어깨를 붙잡거나 제 앞을 막아서는 사람은 없었어요. 뚜벅뚜벅 제 구두 소리만이 텅 빈 거실을 울렸습니다. 가져왔던 반찬 가방도 제 외투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게 중요한 것은 이 모욕적인 공간을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는 것이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복도의 공기가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닫기 직전 집안에서 저를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쾅 하고 울리는 소리가 그 집과의 일시적인 단절을 고하는 신호탄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에 그 장면으로 가득 차 있었죠. 며느리의 앙칼진 목소리, 아들의 무력한 표정, 그리고 제 심장을 후벼 팠던 남의 주방이라는 단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차가운 금속 상자 안에 제 몸을 싣자 비로소 참았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천장에 달린 CCTV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 작은 렌즈는 지금 제 얼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분노일까요? 슬픔일까요? 아니면 체념일까요? 제 자신도 제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바짝 들어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여자의 몸으로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시장에서 옷장사를 하고 밤에는 식당 주방에 나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잠을 줄여가며 번 돈으로 흙수저 아들을 남들 부럽지 않게 키워냈다고 자부했어요.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과외 한 번 못 시켜줬지만 번듯한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어엿한 가정을 꾸릴 때 저는 제 마지막 남은 힘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주고 혼수를 채워주었죠. 그 모든 것이 제 아들이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어미의 마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고작 이것이라니. 제가 일군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그 근원을 대하는 태도가 고작 이것뿐이라니.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보다 더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아들 최태주에 대한 배신감이었어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타인이었다고 쳐도 아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 피와 살을 나눈 아들이라면, 제 삶의 무게를 아는 아들이라면, 제 어머니가 아내에게 부당한 모욕을 당하는 순간에 방패가 되어 주었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 녀석은 그저 방관자였어요. 아니, 어쩌면 아내의 편에 선 암묵적인 동조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몸을 던지자 온몸의 기운이 쑥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다툼으로 소모된 감정보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들의 모습이 제 마음을 더욱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해가 저물고 거실에 어스름이 깔릴 무렵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내 아들이라는 세 글자가 떠 있었죠.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잔뜩 기어들어가는 힘없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엄마, 집에 잘 들어갔어? 내가 바로 전화했어야 했는데 사라가 너무 흥분해 있어서 진정시키느라. 변명. 모든 것은 변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제 침묵이 길어지자 아들은 더욱 초조해진 듯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엄마. 너무 화내지 말고 들어. 사라가 원래 자기 공간에 대한 애착이 좀 강한 편이야. 그래서 엄마가 갑자기 주방을 다 정리해 놓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놀라서 말이 좀 험하게 나간 것 같아.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야. 아기가 없다. 그 말이 제 실소를 터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아기가 없는데 사람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을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아니, 엄마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아들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은 그런 어정쩡한 양비론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들이 엄마 사라가 잘못했어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습니다. 라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제 기대를 처참히 배신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다음에 집에 올 때는 미리 연락 한번 주고 주방 같은 곳은 그냥 쉬어도 될 것 같아. 우리가 알아서 할게. 엄마 힘들게 일 안 해도 돼. 그 말은 저를 위하는 척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본질은 이제 우리 집에 와서 간섭하지 말라는 통보와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갈 가치를 느끼지 못했어요. 제 아들은 이미 아내 김사라에게 완벽하게 길들여진 자기 주관이라고는 없는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알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마. 정말? 엄마, 이해해줘서 고마워. 내가 사라한테도 잘 말해놓을게. 제 대답에 아들의 목소리가 금세 환해졌습니다. 그 녀석은 제 말의 진짜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이 곤란한 상황을 넘겼다는 안도감에 젖어 있었죠. 저는 그 가벼운 목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속에서 아들이라는 존재의 무게가 한없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 끊으렴. 피곤하구나. 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을 소파 위에 던져두고 저는 한참 동안이나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이제는 울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픔과 배신감에 잠식당하기에는 제 남은 인생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서는 차갑고도 단단한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어떤 결연한 의지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아들 내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먼저 연락하지 않았죠. 그날의 사건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서점에 들러 책을 읽기도 했죠. 제 삶이 꼭 아들 내외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주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제게는 제 인생이 있었고 제 친구들이 있었으며 제 자산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평일 오후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사라예요. 며칠 만에 듣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그날의 앙칼짐은 온데간데 없이 꿀을 바른 듯 상냥하고 애교가 넘쳤습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일이냐? 그냥요, 어머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날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잠이 덜 깨서 좀 예민했나 봐요.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 저희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그 뻔뻔한 거짓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집에 두고 온 반찬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 애는 지금 저를 지능이 모자란 노인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애의 연극을 잠자코 들어주기로 했어요. 분명 용건이 있을 테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한참을 안부 인사와 가짜는 아양을 늘어놓더니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요. 저희가 다음 달에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태주 씨랑 오랜만에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올까 하는데 요즘은 시부모님들이 자식들 여행도 많이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친구만 해도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유럽 여행 보내주셨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어머니는 뭐 없으세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그 입으로 이제는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이 목적을 위한 밑밥에 불과했던 걸까요? 저를 한번 길들여 놓고 이제는 당근을 내미는 것일까요? 그 계산적인 속내가 너무나 빤히 보여서 역겨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여행 자금을 대줄 생각이 없다. 제 단호한 대답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순간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애써 유지하던 상냥한 가면 뒤에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네.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부부 기념 여행은 너희가 번 돈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나는 도와줄 수 없구나. 저는 제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더 이상 그 애의 감정에 휘둘리거나 그 애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주고 싶지 않았어요. 잠시 동안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다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이전의 상냥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싸늘하고 비아냥거리는 투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서운하네요. 저희한테는 그깟 돈 몇 푼이 그렇게 아까우세요? 평생 돈만 끌어안고 사실 거예요? 그깟 돈 몇 푼. 제가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이 며느리의 입에서는 그저 그깟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모인 돈인지, 그 안에 어떤 눈물과 땀이 서려 있는지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는 오만하고 무지한 말이었습니다. 그래. 내 돈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더 할 말 없으면 끊겠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실 거예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애의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너는 너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 이만 끊는다. 저는 며느리가 무어라 더 말하기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자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나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가치관의 충돌이었고 한쪽이 다른 한쪽을 완벽하게 집어삼키려는 생존 투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로 잡아먹히는 쪽이 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던 결연한 의지는 이제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제 전신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이 길고 지루한 싸움의 끝을 제 손으로 직접 맺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와의 전화 통화 이후 우리 사이에는 냉전과도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게 연락하지 않았고 저 또한 그들의 안부를 묻지 않았죠. 그들은 아마 제가 돈줄을 끊어버린 것에 단단히 화가 나 있을 테고 저는 제 존재 가치를 무시당한 것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제 인생은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젊은 나이에 남편을 만나 잠시 행복을 맛보나 싶었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아들 태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남편은 불의의 사고로 제 곁을 떠났어요. 세상에 저와 어린 아들, 단둘만 남겨졌다는 절망감에 며칠 밤낮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게는 지켜야 할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돈이라는 것을 무섭게 여기고 또 악착같이 쫓기 시작한 것이 남대문 시장에 작은 좌판을 하나 얻어 옷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물건을 떼어오고 해가 질 때까지 목이 쉬어라 손님을 불렀어요. 손이 트고 발이 부르트는 것은 일상이었죠. 그렇게 장사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아들 여애스석에 저녁을 차려주고 밤에는 근처 식당의 주방 보조로 나가 밤새 그릇을 닦았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쪽잠을 자는 날이 부지기수였어요. 사람들은 제게 독하다, 돈밖에 모른다고 쑥덕거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목표는 오직 하나, 내 아들 최태주만큼은 돈 때문에 서러운 일을 겪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못 배운 한을 아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고 남들 앞에서 가난하다고 주눅들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을 대학에 보냈고 졸업 후에는 번듯한 회사에 취직도 시켰죠. 아들이 지금의 며느리 김사라를 데리고 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이제야 제 고생이 끝나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제 명의로 사서 신혼집으로 쓰게 했고 양가 부모님 체면이 선다는 혼수와 예단도 남들보다 더 좋게 해주고 싶어서 무리를 좀 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지고 싶다는 수입 가구며 최고급 가전제품이며 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어요. 그저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이고 이제는 내 가족이 될 사람이니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애가 우리 집안의 복덩이가 되어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는 복덩이가 아니라 제 인생의 혹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명절에 와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소파에 누워만 있는다거나 제 생일은 까맣게 잊어버리면서 자기 친정의 대소사는 끔찍하게 챙기는 모습들. 그럴 때마다 저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저렇지, 내가 이해해야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들 가정이 평화롭기만 하다면 그 정도는 제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제 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여기기 시작한 것이죠. 백화점에 가서 고가의 명품백을 덜컥 사고는 제게 전화해 어머니, 제가 어머니 선물 사느라 카드를 썼는데 결제 좀 부탁드려요라는 식의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속아 넘어갔지만 나중에는 그게 다 저를 기만하는 수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들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내봐도 아들은 사라가 좀 철이 없어서 그래, 내가 잘 말해볼게라며 미적지근한 반응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 녀석은 이미 아내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후였어요. 김치 냉장고 사건과 여행 경비 요구는 그 모든 골마 터진 문제들의 결정판이었습니다. 그 사건들을 겪으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베풀었던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고마운 호의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저를 더 이상 가족이나 어른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필요한 현금 지급기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과거를 곱씹으며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 또다시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을까 하다가 이번에는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지 궁금해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이번의 목소리는 지난번처럼 가식적인 애교가 섞여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적대적이지도 않은 아주 사무적인 톤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집에서 집들이를 좀 하려고요. 집들이? 결혼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집들이를 한단 말이냐? 아, 그냥 아는 친구들 몇 명 불러서 간단하게 식사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어머니, 제가 부탁이 좀 있어서요. 역시나 용건 없는 전화는 걸려오는 법이 없었죠. 저는 말없이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갈비찜 솜씨가 정말 좋으시잖아요. 제가 친구들한테 어머니 음식 솜씨가 대단하다고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혹시 그날 오셔서 갈비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다른 건 다 준비할게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애는 지금 나를 무엇으로 생각하는 걸까? 자기 집 파출부나 요리사쯤으로 여기는 걸까요? 자기 친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시어머니를 불러다 음식을 시키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너무나 모욕적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분노가 다시금 들끓었지만 저는 애써 그것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대답을 했죠. 알겠다. 그럼 토요일에 가마. 수화기 너머의 며느리가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제가 당연히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정말요, 어머니? 와, 감사해요. 그럼 제가 장은 다 봐놓을게요. 역시 우리 어머니밖에 없어요. 금세 신이 난 목소리로 제잘거리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왜 그 제안을 수락했는지 제 자신도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싹트고 있었어요. 이것은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 애가 만들어 놓은 무대 위로 직접 올라가 그 애의 민낯과 허영심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어쩌면 제 반격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속한 토요일, 저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아들네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어준 셔누리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공짜 요리사가 생긴 것이 그렇게나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집안은 그나마 사람 사는 집처럼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친구들이 온다고 하니 보여주기식 청소는 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재료는 저기다 준비해뒀어요.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제가 주문한 대로 최고급 한우갈비와 각종 채소들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그럼 저는 친구들 맞을 준비 좀 할게요. 부탁드려요. 라는 말을 남기고는 거실로 쏙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묵묵히 갈비의 핏물을 빼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한 모양이었어요. 하이힐 소리와 함께 높은 톤의 웃음소리, 수다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갈비를 삶고 양념장을 만들며 그 모든 소리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사라야, 집 진짜 좋다. 강남에 이런 아파트라니 부럽다. 어머, 이 소파는 어디 거야? 가죽질이 장난 아니네.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목소리에 며느리의 의기양양한 목소리가 섞여 들었습니다. 에이, 별거 아니야. 그냥 태주 씨랑 내 안목을 믿고 좀 꾸며봤지.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집과 가구들 중 그 애의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간 것이 있었던가요? 모든 것이 저와 제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이룬 것들이었는데 말이죠. 갈비찜이 맛있게 익어갈 무렵, 저는 잠시 불을 줄이고 부엌 문가에 기대어 섰습니다. 거실에서는 와인을 마시며 대화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 귀에 운명과도 같은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한 친구가 베란다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사라야, 근데 저 김치 냉장고 되게 좋아 보인다. 요즘 나온 신상이야?
디자인이 완전 세련됐네. 그 말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높아졌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요. 아, 저거. 응. 내가 큰맘 먹고 지른 거야. 주부의 자존심은 가전이잖아. 이왕 사는 거 제일 좋은 걸로 골랐지. 완전 최고급 모델이야.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우와, 진짜? 대단하다. 남편이 사준 것도 아니고 너가 직접. 멋있다, 김사라. 그럼. 나도 능력 있는 여자라고.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우리 시어머니가 자꾸 저걸 만지려고 하시는 거야. 옛날 분이라 그런지 좋은 건 알아가지고. 내가 쓰는 물건 남이 만지는 것 딱 질색인데 몇 번을 말해도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한번 크게 뭐라고 했잖아. 내 주방이니까 손 떼지 마시라고. 며느리는 마치 무용담을 늘어놓는 장군처럼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자랑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친구들은 대박. 너 성격 여전하다.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 멋지다. 라며 박수를 치며 웃어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모두 들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부엌 안으로 다시 들어와 완성된 갈비찜을 커다란 접시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잣과 대추 고명을 정성스럽게 올렸죠. 이 갈비찜이 그들의 허영심 가득한 만찬에 바치는 제 마지막 선물이 될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가고 난 뒤 며느리는 기분이 아주 좋은 듯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집들이 잘 끝냈어요. 친구들이 갈비찜 너무 맛있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역시 어머니 솜씨는 최고예요.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태연한 목소리로 넌지시 물었죠. 그래, 다행이구나. 그런데 아까 친구들이 이야기하던데 그 김치 냉장고 말이다. 아주 비싸고 좋아 보이더구나. 얼마 주고 샀니? 제 질문에 며느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아무래도 한 번 사면 10년은 넘게 쓰는 거니까요. 제 수준에 맞게 좀 투자했어요. 가격은 뭐 어머니는 아셔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뻔뻔하고 당당한 거짓말. 저는 그 얼굴을 제 기억 속의 사진처럼 박아 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사라라는 인간의 민낯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앞치마를 벗고 제 가방을 챙겨 들었죠. 이제 가봐야겠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끝까지 저를 부려먹은 것에 대한 미안함이나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나오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 가면을 벗겨낼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가면을 벗겨낼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그 애의 눈앞에 들이미는 것뿐이었습니다. 제 발걸음은 집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과거의 기록들이 잠들어 있는 낡은 서랍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로 가득 찬 얼굴과 친구들 앞에서 저를 조롱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분노로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머리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할 단계는 지났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 상황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만의 히든 카드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해가 뜨자마자 안방의 낡은 자개장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은 제가 수십 년 동안 모아온 각종 서류와 기록들이 잠들어 있는 저만의 판도라 상자 같은 곳이었죠. 서랍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제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먼지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아들 녀석의 초등학교 상장들, 남편이 살아생전에 써주었던 짤막한 편지 몇 통,
그리고 빛바랜 가족 사진 몇 장. 저는 잠시 그 사진들을 어루만지며 상념에 잠겼습니다.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태주와 젊은 날의 저. 저는 저 행복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는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걸까요?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찾고 있는 것은 단 하나, 몇 년 전 아들의 결혼 준비를 하며 받아두었던 혼수 관련 영수증들이었습니다. 한참을 뒤진 끝에 혼수품 목록이라고 적힌 누런 대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 수십 장의 영수증과 계약서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TV, 세탁기, 침대, 소파 그리고 마침내 제 손끝에 그것이 걸렸습니다. 최고급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백화점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영수증이었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이름에는 며느리 김사라의 이름이, 그리고 그 아래 결제자 정보란에는 제 이름 신영자와 제 신용카드 번호 일부가 정확하게 찍혀 있었죠. 저는 그 종이 한 장을 들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진실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을 단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하고도 명백한 증거. 저는 그 영수증을 따로 곱게 챙겨 제 핸드백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이제 칼은 준비되었어요. 언제 어디서 휘두를 것인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저는 결전의 날을 잡기로 했습니다. 이왕이면 모든 것이 갖춰진 무대 위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이 카드를 꺼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판단했죠. 저는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주야, 나다. 엄마. 웬일이야? 아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저녁이나 먹자꾸나. 너희 아버지 기일도 다가오고 하니 중요한 가족 이야기도 좀 할 겸 해서 그런다. 중요한 가족 이야기라는 말에 저는 상속이라는 단어를 넌지시 섞어 넣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의 목소리가 즉시 한 톤 밝아졌습니다. 아, 그래. 응, 좋아, 엄마. 어디로 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갈게. 아니다. 내가 좋은 곳으로 예약해 놓으마. 토요일 저녁 7시에 H호텔 중식당 만옥향으로 오너라. 손주들도 꼭 데리고 오고. 만옥향은 서울 시내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중식당이었습니다. 제가 장소까지 특정해서 말하자 아들은 이미 제 의도를 다 파악했다는 듯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미끼를 저들 부부가 절대로 물지 않을 리 없었죠. 약속한 토요일 저녁, 저는 예약 시간보다 조금 일찍 만옥향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안쪽의 조용한 룸으로 안내를 받았어요. 잠시 후 한껏 멋을 낸 아들 내외가 손주들을 데리고 룸으로 들어섰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에는 잘 입지도 않던 단아한 원피스 차림에 얼굴에는 저는 착한 며느리입니다 라고 써붙인 듯한 미소를 가득 머금고 있었죠.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그래, 어서들 앉아라. 자리에 앉자마자 며느리는 온갖 아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물을 따라주고 손주들을 시켜 제게 애교를 부리게 하는 등 그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곧이어 최고급 코스 요리들이 차례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불도장, 샥스핀찜, 바닷가재 요리 등 평범한 사람들은 이름조차 생소한 음식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들 내외는 음식 하나하나에 감탄하며 마치 오늘이 마지막 만찬이라도 되는 것처럼 개걸스럽게 먹어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제 입맛은 싹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가 중반쯤 무르익었을 때 며느리가 드디어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아까 하신다는 중요한 가족 이야기가 뭐예요? 저희도 이제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노골적인 탐욕에 저는 속으로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급할 것 없다. 식사마저 하고 천천히 이야기해도 늦지 않아. 제 대답에 며느리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작전을 바꾼 듯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친구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은근히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제 친구 중에 영미라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글쎄 시어머니께서 외제차를 한 대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독일제 세단으로요. 며느리는 제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친구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더래요. 아들 내외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곧 집안의 얼굴이라면서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얼마나 부럽던지. 태주 씨 차도 이제 바꿀 때가 되긴 했는데. 그 말은 명백히 저를 향한 요구였습니다. 남들은 며느리에게 차도 사주는데 어머니는 뭘 해줄 것이냐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아들 태주는 옆에서 아내가 하는 말을 못 들은 척 그저 딴청을 피우며 요리만 먹고 있었습니다. 저 비겁한 방관자. 저는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를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반응을 살피는 바로 그 순간 저는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렇구나. 참 좋은 시어머니를 두었구나, 그 친구는. 저는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제 반응에 며느리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이 보였어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간다고 생각한 것이겠죠. 저는 찻잔을 들어 향긋한 제스민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핸드백을 열어 그 안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던 히든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곱게 접어두었던 낡은 영수증 한 장. 저는 그 영수증을 테이블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것을 톡 하고 밀어 며느리의 앞으로 보냈죠. 사라야. 제가 낮게 이름을 부르자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영수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 태주와 손주들까지 테이블에 있던 모든 이의 시선이 그 작은 종이 한 장에 집중되었습니다. 내가 친구들 앞에서 너의 능력으로 큰맘 먹고 샀다고 자랑했다는 그 김치냉장고 말이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룸안의 모든 사람에게 들릴 만큼 명료했습니다. 이거 내가 그때 너희 결혼할 때 내 카드로 직접 결제한 영수증인데 한번 자세히 보겠니? 순간 룸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영수증과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그 애의 의기양양하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당혹감과 수치심 그리고 희미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 태주 역시 사색이 된 얼굴로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그들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의 힘이었습니다.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강력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의 무게. 테이블 위에 놓인 그 낡은 영수증 한 장은 이제 며느리의 모든 거짓과 위선을 심판하는 서늘한 판결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웅변이나 질책보다도 더 날카롭게 그 종이 한 장이 며느리 김사라의 모든 거짓과 위선을 발가벗기고 있었죠. 룸 안의 공기는 마치 깊은 심해처럼 무겁고 차가운 압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 태주는 이미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 제 눈치와 아내의 눈치를 번갈아 살피기에 바빴습니다. 그 녀석의 동공은 초점을 잃고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마 지금 이 순간 자기 아내가 벌인 사기극의 공범이 된 듯한 참담한 심정이겠지요. 하지만 정작 이 사태의 주범인 며느리 김사라는 제 예상과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 그 애의 얼굴에 스쳤던 것은 분명 당혹감과 수치심이었습니다. 잘 꾸며진 가면이 깨지고 민낯이 드러난 배우처럼 그 애의 눈빛은 잠시 길을 잃고 헤맸어요. 하지만 그 혼란은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했습니다. 이내 그 애의 얼굴에서 당혹감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그 자리에는 믿을 수 없게도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적반하장. 그래요. 그 애의 특기는 바로 그것이었죠.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을 찢어버릴 듯이 노려보더니 이내 고개를 들어 저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반성의 기미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저를 향한 원망과 공격성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애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금 저한테 망신을 주려고 일부러 이러시는 거예요? 망신. 그 애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난 것을 망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그 잘못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에 대한 분노가 우선이었던 겁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애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또 어떤 궤변으로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 할지 끝까지 지켜보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제 침묵에 더욱 화가 난 듯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친구들 앞에서 그냥 좀 체면치레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시어머니가 사주셨다고 하면 친구들이 저를 뭘로 보겠어요? 제 자존심은 생각도 안 하세요? 자존심.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남의 돈으로 산 물건을 자기 것인 양 거짓말하는 것이 자존심이고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은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란 말인가요? 그 애의 세상은 대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지 저는 정말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겨우 그거 하나 사주신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이런 낡은 영수증은 대체 왜 아직도 가지고 계신 건데요? 처음부터 다 계획하신 거죠? 언젠가 이걸로 제 발목을 잡으려고 이 순간만 기다리셨던 거죠? 며느리는 이제 저를 아주 치졸하고 계산적인 시어머니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선물 하나 사주고 평생 유세하며 며느리를 올가매려는 악독한 시어머니. 그 애가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서 저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애는 영수증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마치 제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 순진한 피해자인 양 연기했어요. 그 연기력 하나만큼은 정말이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습니다. 그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던 아들 태주가 마침내 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녀석이 내뱉은 말은 제 편에 서는 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며느리의 궤변에 힘을 실어주는 제 가슴에 더 큰 대못을 박는 말이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살아 체면도 있잖아. 아들은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체면. 제 아들 역시 아내의 거짓말이나 잘못보다 그것이 드러남으로 인해 깎일 아내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라가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망신을 줘야 해? 그냥 엄마가 좀 모른 척 넘어가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모른 척 넘어가라니. 거짓을 보고도 눈 감아주고 진실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어주는 것이 어미의 역할이란 말인가요? 저는 제 아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고 비겁하지 않게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지금 제게 그의 아내와 함께 비겁한 거짓의 편에 서라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태주야. 제가 낮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자 그 녀석은 움찔하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너는 지금 이 상황이 단지 체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너의 아내가 나를 그리고 여러 사람을 속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게 살아도 일부러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었을 거야. 그냥 말이 그렇게 나온 거겠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일. 아들은 며느리의 파렴치한 거짓말을 그저 사소한 실수 정도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이 녀석은 이미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아내라는 존재가 만들어 놓은 왜곡된 세계관에 완벽하게 동화되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조차 흐릿해져 버린 것이죠. 며느리는 아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자 더욱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들으셨죠, 어머니? 태주 씨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머니가 너무 속 좁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겨우 김치 냉장고 하나 가지고. 그깟 김치 냉장고 제가 돈 벌어서 똑같은 걸로 사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애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제 마음과 정성을 돈으로 환산해 돌려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 천박한 사고방식에 저는 더 이상 분노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허탈감과 함께 차가운 결심만이 제 마음속을 가득 채울 뿐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제 행동에 루만의 모든 시선이 다시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제 핸드백을 챙겨 들고 아들과 며느리를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게요? 아직 이야기 안 끝났잖아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엄마 하고 저를 부르는 소리도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룸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레스토랑의 소음과 불빛이 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제 귀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제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내 아들, 내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모든 감정적인 족쇄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완전히 끊어졌다. 레스토랑을 빠져나와 호텔 로비에 섰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그 모든 호화로운 풍경들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중 하나인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니, 잃은 것이 아니라 제 손으로 직접 잘라낸 것이었죠.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이할 정도로 마음이 평온했어요. 오랜 시간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평소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며 반짝이는 강물과 그 위를 수놓은 도시의 불빛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 역시 이제 온전히 저만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그늘 아래서 감정을 소모하고 제 존재를 부정당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자산 목록이 정리된 파일을 꺼내들었죠. 강남의 상가 건물, 제가 사는 아파트, 그리고 아들 내외가 공짜로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예금과 주식, 펀드까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저의 왕국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상속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재산은 제 것입니다. 제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결정체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오직 저만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는 그 권리를 되찾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그토록 당연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현금 지급기 정도로 여겼다면 이제 그 현금 지급기의 전원을 완전히 내려버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 차갑고도 명징한 목표의식이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독립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의 완벽한 독립이자 제 자신을 되찾는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저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 전쟁은 이제 막 이막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호텔에서의 저녁 식사가 파국으로 끝난 이후
아들 내외와 저 사이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깊고 차가운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일방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을 테고, 저는 제 존재 자체를 기만당한 것에 대한 결심을 굳혔으니 더 이상의 소통은 무의미했죠. 저는 그들이 먼저 연락해와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에게서는 그런 상식적인 행동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그 후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아들 내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들 나름대로는 시어머니 길들이기 혹은 버릇 고쳐주기 같은 유치한 작전을 펼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제가 먼저 숙이고 들어오기를, 혹은 돈이 아쉬워서라도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영어 회화 수업에 등록했으며, 주말이면 친구들과 함께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제 삶의 중심축이 아들 내외에서 온전히 저 자신에게로 옮겨오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만족스러웠어요. 그렇게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가 그들의 존재를 거의 잊고 지낼 무렵, 제 휴대폰에 아들의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 게임의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 궁금해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 태주예요. 한 달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는 어색함과 함께 무언가 의도를 숨긴 듯한 부자연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니, 그냥 엄마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해서요.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이 너무나 쉽게 튀어나왔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사과는 그저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녀석은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제 침묵에 아들은 더욱 조급해진 듯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그날 일은 정말 죄송하게 됐어요. 사라도 요즘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자기가 너무 어렸다고, 어머니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렸다고 매일같이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후회하고 반성하는 사람이 한 달이 넘도록 사죄 전화 한 통이 없었단 말인가요? 김사라가 아니라 제 아들 최태주가 바로 이 연극의 각본가이자 주연 배우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용건이 뭐냐? 그런 가식적인 사과는 집어치우고 본론만 말하거라. 제 직설적인 말에 아들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준비해온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읊기 시작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엄마. 저희가 주말에 한번 찾아뵈려고요. 엄마 얼굴도 뵙고 사라가 정식으로 사과도 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그들의 속셈이 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침묵과 무시 작전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화해와 용서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분명 또 다른 목적이 숨어 있을 터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무대에 기꺼이 올라가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러려무나. 제 허락이 떨어지자 아들의 목소리는 다시금 활기를 띠었습니다. 주말에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다가올 만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패를 들고 오든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약속한 주말 오후 아들 내외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손에는 제가 좋아하지도 않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그 애의 얼굴에는 어색하기 짝이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혹은 모든 것이 용서되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희가 너무 무심했죠.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준비해온 대사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일은 정말 제가 100번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철이 없어서 어머니의 깊은 마음도 모르고 상처를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애는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불쌍하고 가련하게 보이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아들은 옆에서 사라가 이렇게까지 반성하잖아, 엄마. 이제 그만 용서해줘라며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완벽하게 짜인 이인극이었죠. 저는 그들의 연극을 잠자코 지켜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라고 했느냐? 나는 너를 용서할 생각도 용서하지 않을 생각도 없다. 너는 이제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제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얼굴에서는 이렇게까지 저자세로 나왔는데 감히 내 사과를 받지 않아? 라는 식의 분노가 스치듯 지나갔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다.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더 이상 서로에게 기대하지도 상처 주지도 말고 각자의 길을 가자는 뜻이다. 제 확고한 태도에 그들은 자신들의 1차 작전이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 태주가 슬그머니 다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이었겠죠. 엄마, 사실 저희가 오늘 온 건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 혼자 이렇게 넓은 집에 계시는 게 너무 걱정이 돼요. 연세도 있으시고 밤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갑자기 제 건강과 안위를 걱정하는 효자로 돌변했습니다. 그 뻔뻔한 연기에 저는 헛웃음이 나올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인데, 엄마, 이 집 파시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사시는 건 어떠세요?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저희 집 방 하나 비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엄마 방 예쁘게 꾸며드릴게요. 저희랑 같이 살면서 손주들 재롱도 보시고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식사도 다 챙겨드리고요. 그게 엄마한테도 훨씬 안전하고 편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 모실게요. 그리고 이 집 하시면 목돈도 꽤 생기실 텐데 그 돈은 그냥 편하게 여행 다니시거나 용돈으로 쓰시면 되잖아요. 재산 관리 같은 골치 아픈 일은 이제 아들인 태주 씨한테 맡기시고요. 드디어 그들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를 자기들의 통제하에 두고 제 명의로 된 집을 팔아 현금을 확보한 뒤 제 모든 재산을 아들 명의로 돌리려는 계략. 저를 완벽하게 빈 껍데기로 만들어 자기들의 집에 감금하려는 무시무시하고도 탐욕스러운 계획이었습니다. 저를 위하는 척하는 그 모든 말들이 사실은 저를 옭아매려는 거미줄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효심이 아니라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잘 차려진 밥상을 앞에 둔 굶주린 짐승들처럼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긴 척 천천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초조하게 제 대답을 기다리는 순간 아주 온화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는구나. 제 긍정적인 반응에 두 사람의 얼굴에 즉시 화색이 돌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너희 말이 다 맞는 것 같구나. 나도 이제 나이가 드니 혼자 사는 것이 조금씩 힘에 부치기도 하고 재산 관리 같은 건 머리가 아파서 잘 모르겠고. 너희가 그렇게까지 해주겠다면야 나야 고맙지. 저는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정확하게 해주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그럼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마. 갑자기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 나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하지 않겠니? 너희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것만으로도 어미는 정말 기쁘고 든든하구나. 제 대답은 확답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충분한 희망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는 눈치였어요. 이미 제 재산이 자기들 손에 들어온 것처럼 그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은 몇 마디 안부 인사를 더 나눈 뒤 아주 기분 좋은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용히 시작되었지만 이내 온 집안을 울릴 만큼 큰 웃음이었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저를 자기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들이 미처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그 손바닥이 실은 제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손바닥을 천천히 오므려 그 위에 올라선 어리석은 벌레들을 단단히 쥐어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을 아주 유용하고 또 치밀하게 사용할 작정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작전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다녀간 후 저는 그들에게 약속했던 생각할 시간을 아주 충실하게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방향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지만요. 그들은 제가 어떻게 하면 아들 집에 잘 들어가 살까를 고민하고 있을 거라 믿었겠지만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족쇄를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끊어낼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무대는 더 이상 그들의 집안방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은행의 VIP 상담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이 바로 제 새로운 전쟁터였죠. 가장 먼저 연락한 곳은 제가 수십 년간 거래해온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강남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으로 입이 무겁고 일처리가 확실해서 제가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죠.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날 아침 일찍 그의 사무실에서 따로 만나고 싶다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와는 다른 조금은 격식을 갖춘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마치 중요한 사업 계약이라도 앞둔 사람처럼요.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서자 박 소장이 저를 반갑게 맞으며 안쪽의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장님, 어쩐 일로 이렇게 직접 행차하셨습니까? 전화만 주셔도 제가 달려갈 텐데요. 그는 저를 항상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가진 부동산 규모를 생각하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죠. 저는 그가 내미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소장, 내가 가진 물건들 전부 다 정리하고 싶소. 제 말에 박 소장의 눈이 순간 크게 뜨였습니다. 네. 회장님, 전부 다 말입니까? 강남역 그 상가 건물까지도요? 그렇소. 그 건물부터 시작해서 내가 사는 아파트, 그리고 내 아들이 사는 아파트까지.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모조리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현금화하고 싶소. 박 소장은 잠시 말을 잃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표정이 농담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을 금세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자세를 고쳐 앉고 전문가의 얼굴로 돌아와 제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 사정이라도. 그런 건 묻지 마시오. 박 소장은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최고의 가격을 받고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지만 대답하면 돼요. 제 단호한 태도에 박 소장은 더 이상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전문가답게 제 자산 목록을 펼쳐놓고 가장 효율적인 매각 순서와 전략을 브리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렇다면 가장 먼저 현금화하기 좋은 것은 역시 강남역 상가 건물입니다. 워낙 위치가 좋아서 대기 수요가 항상 있는 물건이니까요. 다만 제값을 다 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 빠른 처리를 원하신다면 시세보다 조금 낮게 금매로 내놓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시간은 돈이니까. 시세보다 5% 정도 낮춰서 이번 달 안에 계약하는 조건으로 진행해 주시오. 제 결정에 박 소장은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십억짜리 건물을 5%나 할인해서 내놓는다는 것은 보통의 배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돈 몇 푼보다 이 굴레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 그것도 바로 진행해 주시오. 다만 그쪽에는 절대 알려져서는 안 돼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집주인이 파는 것처럼 조용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처리해 주시오. 매수자가 집을 보러 갈 때도 미리 약속을 잡아서 현재 사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네, 회장님. 그건 걱정 마십시오. 그런 거래는 제가 전문입니다. 그렇게 박 소장과의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인감이 찍힌 위임장과 관련 서류들을 넘겨주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커다란 바위 하나가 굴러떨어진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향한 곳은 주거래 은행의 PB센터였습니다. 제 자산 관리를 전담하는 김 팀장을 만나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펀드를 모두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죠. 김 팀장 역시 박 소장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모님, 지금 주식 시장이 좋지 않아서 매도하시면 손실이 좀 있으실 텐데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괜찮아요, 김 팀장. 손해는 내가 감수할 테니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줘요. 이번 주 안으로 모든 금융 자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내 입출금 통장에 넣어주세요. 저의 확고한 의지에 김 팀장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며칠 후 박 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남 상가 건물에 관심을 보이는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신흥 자산가인데 현금 동원 능력이 충분하고 계약 의사가 확실하다고 했죠. 저는 박 소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가격 협상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 역시 몇몇 잠재 매수자들이 집을 보고 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집주인이 보낸 인테리어 업자나 집 상태를 점검하러 온 사람 정도로 생각했겠죠. 아무것도 모른 채 곧 자기들 발밑에 땅이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렇게 물밑에서 저의 거대한 계획이 착착 진행되는 동안 아들 내외는 저를 완전히 자기들 소나기에 넣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를 걸어와 제 안부를 물었고 주말이면 굳이 손주들을 데리고 저희 집을 찾아와 저녁을 함께 먹자고 졸라댔습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우리는 당신을 이렇게나 생각하고 있으니 어서 빨리 결정을 내리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한 번은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들어오시기로 결정하시면 지금 사시는 이 집 가구들은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집 인테리어랑은 좀 안 어울리는 것들이 많아서요. 이왕 오시는 거 저희가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싹 다 바꿔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제 집의 가구를 처분할 걱정이 아니라 자기들이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걱정을 해야 할 텐데 말이죠. 저는 그저 온화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안목이 좋으니 내가 알아서 하려무나. 제 대답에 며느리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이 집과 재산이 모두 자기 것이 되었다고 확신하는 얼굴이었죠. 시간은 흘러 마침내 박 소장에게서 최종 연락이 왔습니다. 상가 건물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날이 결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수자 측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모두 한 번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최대한 빠른 거래를 원한다고 했죠.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계약 당일, 저는 박 소장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매수자 측에서는 대리인이 나와 있었고 복잡한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제 평생의 노력이 담긴 그 건물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매매 계약서 위에
망설임 없이 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이 서류에 닿는 순간 시원섭섭한 감정과 함께 엄청난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첫 번째 단추가 아주 성공적으로 채워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톱니바퀴를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손을 떠난 이 계획은 이제 스스로의 동력을 얻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강남 상가 건물의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온 그날, 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평생의 땀과 눈물이 담긴 자산을 처분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미련은 없었어요. 오히려 제 몸을 올가매고 있던 가장 무거운 족쇄 하나를 풀어낸 듯한 짜릿한 해방감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독립을 위한 위대한 여정은 아직 몇 단계의 과정이 더 남아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주거래 은행의 PB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저를 맞이하는 김 팀장의 얼굴에는 지난번과는 다른 어떤 경외심 같은 것이 서려 있었죠. 아마 박 소장을 통해 상가 건물 매각 소식을 전해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그래요, 김 팀장. 지난번에 부탁했던 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네, 사모님. 요청하신 대로 보유하고 계신 주식과 펀드는 대부분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해외 펀드 몇 가지가 시차 때문에 아직 처리 중입니다만 내일 오전 중으로는 모두 현금화되어 입금될 예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통장의 현재 잔액을 확인시켜 달라고 말했죠. 김 팀장이 잠시 컴퓨터를 조작하더니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려주었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상가 건물 매각 대금과 기존 예금이 합쳐진 그 액수는 제 평생의 노고를 증명하는 거대한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0이 몇 개인지 세는 것조차 무의미한 압도적인 숫자였죠. 이 돈 때문에 제 아들은 비겁한 방관자가 되었고 제 며느리는 탐욕스러운 괴물이 되었습니다. 이 돈 때문에 저는 제 가정 안에서 이방인이 되어야 했고 모욕을 감수해야만 했죠. 하지만 이제 이 돈은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저만의 것이었고 제 새로운 삶을 위한 막강한 무기이자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저는 이 돈을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용할 작정이었습니다. 김 팀장, 여기서 이체를 좀 해야겠어요. 네, 사모님. 얼마를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저는 제가 미리 적어온 메모지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메모지에는 한 장학재단의 이름과 계좌번호, 그리고 제가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이 적혀 있었죠. 금액을 확인한 김 팀장의 눈이 다시 한번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모님, 이 금액을 전부 다 이 장학재단에 기부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닙니다. 사모님의 뜻이 그러시다면야. 정말 대단한 결정이십니다. 김 팀장은 감탄과 존경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이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기부금이 장학재단의 계좌로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하고 따뜻해졌습니다. 제 피와 땀이 이제 허영심 많은 며느리의 명품백이나 아들의 외제차가 아닌 꿈은 있지만 돈이 없어 좌절하는 학생들을 위해 쓰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이자 아들 내외의 탐욕에 대한 가장 우아한 복수이기도 했죠. 은행을 나온 저는 곧바로 제가 평소 눈여겨보았던 한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유언장 작성을 위해서였어요. 물론 제 재산을 받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지만 법적으로 명확한 마침표를 찍어두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아들 내외가 제 재산에 대해 털끝만큼의 권리라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더니
제 뜻에 따라 유언장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했습니다. 본인 신영자의 모든 장례 절차는 소박하게 치를 것이며 남은 재산이 있다면 사회에 환원한다. 아들 최태주와 며느리 김사라에게는 단 1원의 유산도 상속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식과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고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부모의 재산을 탐하며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저는 변호사가 읽어주는 유언장의 내용을 들으며 마지막 문장에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산을 주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그들이 제게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한 명백한 기록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공증 절차까지 모두 마치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을 때 저는 비로소 마지막 족쇄까지 모두 풀어낸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저는 그들에게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단 하나, 제 남은 여생을 보낼 새로운 보금자리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 내외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집에 얹혀 살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지금 사는 이 넓은 집에 혼자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완벽한 자유와 편안함, 그리고 품격 있는 노후였습니다. 저는 며칠에 걸쳐 국내에 있는 최고급 실버타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한 곳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 결정했죠. 경기도 외곽의 쾌적한 자연 속에 자리한 그곳은 단순한 요양원이 아니라 호텔과 리조트, 그리고 최첨단 의료시설이 결합된 꿈의 공간과도 같았습니다. 상담실장의 안내를 받아 실버타운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넓은 창으로 햇살이 쏟아지는 도서관, 깨끗한 물이 넘실 때는 실내 수영장과 스파, 여러 종류의 운동기구가 갖춰진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매일 저녁 특급 호텔 수준의 식사가 제공된다는 레스토랑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여유롭고 품위가 넘쳤으며 각자의 취미 생활을 즐기며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었죠. 더 이상 자식들에게 짐이 되거나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여기가 사모님께서 지내시게 될 로열 스위트룸입니다. 상담실장이 문을 열어준 곳은 웬만한 호텔의 스위트룸보다도 더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널찍한 거실과 아늑한 침실, 그리고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죠. 식사와 청소, 빨래는 물론이고 24시간 상주하는 의료진의 케어까지. 제가 할 일은 그저 이곳에서 제 남은 인생을 즐기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음에 드는군. 바로 계약하겠소. 저는 그 자리에서 망설임 없이 입주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입주 시기는 한 달 뒤로 정했죠. 아들 내외에게 제가 살던 집을 비워줄 시간을 주고 제 개인적인 짐들을 정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계약금을 지불하고 실버타운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제 마지막 단계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무것도 모른 채 단꿈에 젖어 있는 아들 내외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것인가. 조용히 서류만 보내서 통보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직접 마주보고 그들의 탐욕스러운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들이 제게 안겨주었던 모욕과 상처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도 통쾌한 마침표를 찍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아주 특별한 만찬을 위한 장소를 예약했습니다. 몇 달 전 제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겨주었던 바로 그 H호텔의 중식당 만옥향. 하지만 이번에 그곳의 주인공은 더 이상 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의 어리석은 아들과 며느리가 될 터였죠. 저는 그들을 위해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싸고도 화려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폭풍을 불러일으킬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폭풍을 일으키기 전에 고요함을 만끽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작전을 앞둔 장수처럼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하고 또렷했죠. 제 손에는 이제 상대방을 일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이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사용할 시점은 바로 제가 정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자신들의 계략이 성공했다고 믿으며 한껏 교만해져 있을 때, 그들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바로 그때가 모든 것을 터뜨릴 최적의 순간이라고 판단했죠. 며느리는 여전히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를 걸어와 제 안부를 묻는 척 저의 결정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의 결정은 좀 하셨어요? 저희는 언제라도 어머니 맞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그 가식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결심이 섰다. 제 말에 수학이 넘어 며느리의 숨소리가 가빠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말이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다 같이 식사나 한번 하자꾸나. 너희에게 정식으로 내 결정을 이야기해주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도 상의를 좀 해야겠다. 중요한 자리니 태주랑 너랑 둘만 오너라. 저는 일부러 상의와 중요한 자리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 말을 제가 재산 상속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네, 어머니. 당연히 가야죠. 그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기대에 부푼 며느리의 목소리가 제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마지막 만찬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예약해두었던 H호텔 중식당 만옥향에 다시 전화를 걸어 가장 좋은 코스 요리로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제가 가장 아끼는 옷을 꺼내 들었습니다. 우아한 진주색의 실크 블라우스와 검은색 정장 치마. 이것은 패배자의 옷이 아니라 승리자의 예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서재 책상 서랍에서 그동안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 각각의 봉투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첫 번째 봉투에는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매매 계약서 4본을, 두 번째 봉투에는 강남 상가 건물의 매매 계약서와 장학재단 기부 증서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봉투에는 제가 입주할 실버타운의 계약서와 새롭게 작성한 유언장 4본을 넣었습니다. 이 세 개의 봉투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꿈을 산산조각 낼 세 개의 폭탄이었습니다. 약속한 토요일 저녁, 저는 예약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만옥향에 도착했습니다. 지배인의 정중한 안내를 받아 가장 전망이 좋은 창가의 룸으로 들어섰죠. 이곳은 몇 달 전 제가 며느리의 거짓말을 확인하고 모욕감을 삼켜야 했던 바로 그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저는 그때의 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지배하는 연출가이자 심판자였습니다. 잠시 후 룸의 문이 열리고 아들 내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껏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아들은 값비싼 양복을, 며느리는 화려한 명품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마치 로또 당첨금을 받으러 온 사람들처럼 그들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대와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며느리는 자리에 앉자마자 온갖 아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제 찻잔에 차를 따르고 제 어깨를 주무르는 신용까지 하며 제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고우세요.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그래, 아주 좋은 일이 있단다. 제 의미심장한 미소에 며느리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좋은 일이라고 확신하는 듯 얼굴이 더욱 환해졌습니다. 곧이어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진귀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들이 차례로 테이블을 채웠고
아들 내외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음식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먹고 있는 이 음식이 자신들의 탐욕을 위한 마지막 만찬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미래에 대한 장밋빛 계획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 생각해 봤는데요.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면 안방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작은 방으로 옮기고요. 안방이 햇볕도 잘 들고 화장실도 딸려 있으니 편하실 거예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죠. 맞아요, 어머니. 그리고 지금 사시는 집 하시면 나오는 돈으로는 우선 태주 씨 차부터 바꿔야겠어요. 사장님 소리 들으려면 차도 그에 걸맞게 타야죠. 그리고 남는 돈으로는 저희 가족 다 같이 해외 크루즈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와요. 어머니, 평생 그런데 못 가보셨잖아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재산에 대한 분배 계획까지 모두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그저 자신들의 허영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마지막 후식이 나오고 길었던 식사가 끝이 났습니다. 웨이터가 테이블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가자 룸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모든 요리가 끝났으니 메인 디쉬인 재산 상속 이야기가 나올 차례라고 생각하는 듯 기대감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3개의 서류 봉투를 핸드백에서 꺼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탁, 탁, 탁 하고 봉투가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고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자, 제가 입을 열자 2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봉투에 고정되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내 결정, 그리고 앞으로의 상의할 일들에 대한 이야기다. 며느리는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까지 냈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보석 상자를 앞에 둔 도둑처럼 탐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찻잔을 들어 향긋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이 길고 지루했던 연극의 마지막 막을 올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극의 결말은 제가 쓸 것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3개의 봉투는 마치 3명의 배심원처럼 조용히 아들 내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룸 안의 모든 공기가 그 얇은 종이들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죠.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의 운명이 담겨 있을 그 봉투들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저 봉투 안에 아파트 증여 계약서나 상가 건물 상속 포기 각서 같은 것들이 들어있을 것이라 상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먼저 가장 왼쪽에 있던 첫 번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테이블 위에서 미끄러뜨려 아들 내외의 앞으로 보냈죠. 자, 이게 너희와 가장 먼저 상의해야 할 일이다. 한번 열어보거라. 며느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들도 그 옆에서 목을 길게 빼고 봉투 안을 들여다보았죠. 봉투 안에서 나온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2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제목의 서류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어머니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애의 눈은 서류에 적힌 주소를 몇 번이고 확인하고 있었죠. 그 주소는 바로 지금 그들이 2발 뻗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바로 그 집의 주소였습니다. 보면 모르겠느냐?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얼마 전에 팔았다. 여기 계약서 사본이다. 제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섞이지 않은 아주 차갑고 사무적인 톤이었습니다. 팔았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랑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요?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듯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런 그 애를 조용히 눈으로 제압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상해?
내가 내 명의로 된 집을 파는데 거기에 얹혀 사는 사람과 상의를 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겠니? 아무튼 매수자 측에 2달 안에 집을 비워주기로 약속했으니 이사할 집은 너희가 알아서들 구하거라. 이제 너희도 너희 힘으로 집을 구해서 살아봐야지. 언제까지 어미 등골만 빼먹고 살 수는 없잖니.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들 태주는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사실이 아니지? 라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2번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죠. 강남 상가 건물의 매매 계약서와 수십억 원이 찍힌 장학재단 기부 증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그토록 탐내던 내 노후 자금에 대한 이야기다. 너희가 내 차를 바꿔주고 크루즈 여행을 보내주겠다던 바로 그 돈 말이다. 2사람은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고는 이제 할 말조차 잃어버린 듯 했어요. 그들의 머릿속에서 돌아가던 계산기가 완전히 고장 나버린 표정이었죠. 보다시피 내 상가 건물도 얼마 전에 정리했다. 그리고 그 돈은 너희처럼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에 더 필요한 곳을 위해 쓰기로 결정했다. 제가 기부 증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며느리는 마침내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평생 모은 재산을 얼굴도 모르는 남들한테 줘요? 차라리 저희를 주셨어야죠. 저희가 아들이고 며느리잖아요. 그 애의 입에서 드디어 본심이 터져 나왔습니다. 존경도 사랑도 아닌 오직 상속권을 주장하는 탐욕스러운 목소리. 내가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었더냐? 내 아들이 아들로서의 도리를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었고, 제 차가운 반문에 며느리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다시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어쨌는데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깟 김치 냉장고. 겨우 그 김치 냉장고 하나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드디어 그 말이 나왔군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마지막 3번째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입주할 최고급 실버타운의 계약서와 그들을 완벽하게 배제한 새로운 유언장 사본을 꺼내보란 듯이 흔들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 김치 냉장고 때문이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건너편의 2사람을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장 서늘하고도 냉정한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너는 그 냉장고에 든 김치만 썩게 한 것이 아니었다. 너는 내 마음을 썩게 했고 내 아들의 영혼을 썩게 했으며 우리 가족이라는 관계 자체를 썩게 만들었지. 내가 사준 것을 내가 산 척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들통나자 오히려 내게 치사하다고 역정을 냈으며 나를 속여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어. 그 모든 시작이 바로 그 김치 냉장고에 대한 너의 그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였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들의 가슴에 박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라는 썩은 관계를 내 인생에서 도려내기로 했다. 여기 이 서류들이 바로 그 증거다. 나는 내 남은 인생을 나를 존중해주고 내게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곳에서 내 여왕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 모든 법적인 권리는 너희가 아닌 변호사를 통해 집행될 것이다. 저는 말을 마친 뒤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몸을 돌려 룸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며느리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아들의 절규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발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어머니. 아들이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거나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룸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레스토랑의 화려한 불빛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저를 맞았어요. 저는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수십 년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쑥 내려가는 듯한
엄청난 해방감이 제 온몸을 감쌌어요. 호텔의 회전문을 빠져나와 밤거리로 나서자 시원한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도시의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어떤 별보다도 더 밝고 영롱한 빛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라는 이름의 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온전히 저 자신 신영자였습니다. 제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자 앞으로 펼쳐질 모든 날들의 유일한 개척자. 제 입가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그것은 제 인생 2막의 시작을 축하하는 가장 완벽하고도 통쾌한 미소였습니다.